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의 그린 AI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동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AI를 이용한 통신국사 냉방 시스템 제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드릴 건데요. 이제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일단 건축공학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나가서 SK텔레콤 다닌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너는 거기서 시설 관리하고 있냐? 이제 그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옛날에는 그 질문이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시설 관리를 하는데 데이터와 통신과 AI를 이용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그 시설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고요. 이제 그 1차 결과물로서 이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컨텐츠는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인 내용들이 조금 포함이 돼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일반 현황을 앞에서 좀 말씀드리고 통신국사에 대해서 이제 다들 잘 모르실 테니까요. 이제 일반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보고 이 과제에 셋업하게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솔루션 구성은 약간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섞여져 있고 그리고 아직 개발 중인 사항들도 있어서 이제 솔루션 내용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텔레콤에서 말하는 통신국사란 이제 무엇인가를 이제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겠죠. 이제 그 텔레콤에서 말하는 통신국사는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국, 통합국, 그리고 이제 교환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림상에서는 그 교환국하고 통합국, 집중국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해놨습니다. 이렇게 구분해놓은 이유는 일단 요 두 개의 사옥들은 일단 장비빨이 다릅니다. 저희가 요 과제를 하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냉방 에너지를 절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절감해야 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환국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제 1년 내내 운영이 되지만 항상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컨테인먼트나 그리고 전용 냉방기나 뭐 이중마루 그리고 쿨존, 핫존 이렇게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도입하는 그런 효과적인 그 냉방 제어 기술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통합국과 집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시설들이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 에어컨을 가지고 냉방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국사 특성상 동일하게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지만 통합국하고 집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에 수천 개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력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무인으로 운전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뭐 RM 대응이나 사람이 직접 제어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 좀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럼 그 통신국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보시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로 세로 뭐 한 10m에서 14m 정도 사이즈가 보통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상면들이 쭉 배치가 되고 그 상면 주변으로 해서 냉방기가 이제 군데군데 틀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전에 대비하기 위한 뭐 배터리나 그 화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하론 같은 소방 시설이 이렇게 쭉 배치가 되고요. 저희가 쓰는 냉방기는 지금 구형 냉방기하고 신형 냉방기, 저희는 신형 냉방기라고 부르는데 가변형 냉방기가 있고 이제 구형 정속형 냉방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이제 운영되는 로직이 약간 다른데요. 가변형 냉방기는 일반적으로 아시는 그 인버터형 냉방기하고 에어컨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냉방 부하가 적어지면 같이 출력을 줄이면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형태로 운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속형 냉방기라고 그 왼쪽 그림에 나오는 냉방기는
온하고 오프 이렇게 두 가지 운영 모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부하가 아주 소량으로 필요한 순간에도 이제 전체 풀 출력을 내서 이제 에너지를 좀 많이 소비하게 되는 그런 냉방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타겟팅하는 거는 요 정속형 냉방기를 이제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가 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무인국사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신형 냉방기, 구형 냉방기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구형 냉방기는 원격으로 지금 상태가 온인지 오프인지에 대한 모니터링만 가능하고 제어가 원격으로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비상 상황, RM 같은 비상 상황이 생겼거나 아니면 부하가 실내 온도가 올라가서 냉방기를 한 대 더 켜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현장에 직접 한 명이 나가서 다이얼을 돌려서 냉방기를 켜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원격으로 제어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 미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다이나믹 쿨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 부분은 냉방기 제어하고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냉방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토출구가 있고 흡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냉방기가 작동하는 원리 자체는 이 흡입구의 온도를 기준으로 이제 냉방이 됩니다. 저희가 설정 온도를 24도로 맞췄다고 하면은 냉방기가 흡입구에서 공기 온도를 확인해서 24도면 가동이 안 되는 거고 25도면 압축기를 돌려서 냉방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온전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교환국사, 이런 저희 통신국사와 같이 내부에서 발열이 심한 이런 시설들은 공간의 온도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쪽은 온도가 낮은데 저쪽은 온도가 높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상면의 온도랑 냉방기 주변의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냉방기 주변의 온도는 낮은데 상면 표면의 온도는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냉방기 주변은 차가우니까 냉방기가 가동을 안 하는데 상면은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온도 센서를 그 통신국사 내에 균일한 밀도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공간 전체의 온도를 인식을 해서 이제 그 측정한 공간 온도에 반응시켜서 냉방기를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다이나믹 쿨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제어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는 정속형 냉방기의 운영 효율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정속형 냉방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하고 오프 모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한 번 가동이 되게 되면 이제 무조건 최대 출력으로 가동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 출력으로 가동이 되니까 이제 아주 조그마한 부하가 걸렸을 때도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또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냉방기 특성상 이제 목표한 온도에 도달하면 다시 압축기가 꺼지거든요. 그리고 발열이 많으니까 온도가 다시 올라가고 압축기가 다시 켜지고, 이러한 온오프 사이클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적 측면에서 효율이 좋지가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 수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제어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 전체 이제 컨셉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림이고요. 저희가 지금 신형 냉방기 같은 경우에는 RMS라고 해서 저희 냉방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요. 저쪽에서 이제 원격 제어도 되고 모니터링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형 냉방기들은 저 RMS 상에서 이제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이에다가 저희 제어 서버를 하나 배치를 하고요. 저 제어 서버에서 이제 추가로 설치한 온도 센서들 값을 읽어서 해당 냉방기를 어떻게 제어할지에 대한 명령을 산출해서 제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 과제를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보고 어떤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통신국사의 운영 효율을 볼 때 보통 PUE 지표를 많이 봅니다. 저 PUE라는 거는 이제 전체 전력 중에서 IT 전력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 그것들을 이제 지표화시켜서 나타낸 이제 지표고요.
PUE가 높으면 저희가 다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IT 전력 이외에는 냉방밖에는 별도로 쓰는 전력이 없기 때문에 PUE가 높다는 얘기는 냉방 전력이 많다는 얘기로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자, 지금 저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저 파란색 존이 있습니다. 저 파란색 존이 이제 저희가 타겟팅하는 존인데 실내 온도가 높고 실내 온도가 낮고 PUE도 높은 지점입니다. 실내 온도가 많이 낮다는 거는 실내가 관행이 됐다는 거고 그만큼 냉방 에너지가 많이 투입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PUE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 지점에 PUE가 배치한 저희 통신국사들을 이제 적정 온도로 내리게 되면은 저 화살표 방향과 같이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제 적정 PUE를 갖는 이제 효율적인 통신국사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저희 통신국사들의 PUE를 한번 그려보면은 보통 한 요 정도 패턴으로 나옵니다. 이제 수직형으로 나온 게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 관리가 잘 된 국사들입니다. 실내 온도가 일정하게 관리 범위 안에서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PUE는 계절에 따라서 위아래로만 조금씩 변동이 생깁니다. 저 PUE가 위아래로 변동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냉방기 자체가 계절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외기 온도가 높으면은 실외로 열량을 배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더 커지는 거고 이제 겨울철 같이 외기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 이제 실외로 열을 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소비가 그만큼 같이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이제 저희가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국사의 형태들은 보통 오른쪽에 보시는 수평형과 우하향형처럼 PUE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수평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PUE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냉방은 항상 일정하게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근데 실내 온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냉방을 많이 공급해서 실내 온도가 떨어질 때도 있고 이제 냉방이 부족해서 실내 온도가 올라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냥 항상 실내 온도랑 상관없이 고정적인 이제 냉방이 공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 보이시는 화살표처럼 이제 실내 온도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실내 온도를 약간 높여서 PUE를 낮출 필요가 있고 이제 실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추가적인 냉방을 해서 PUE를 약간 올릴 필요가 있는 그런 국사들입니다. 이제 우하향되는 오른쪽 국사들도 이제 마찬가지 형태인데요. 마찬가지 형태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저런 형태의 PUE를 나타내는 사이트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냉방 효율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이제 수천 개의 통신 국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샘플을 떠서 1년치 실내 온도를 분포를 이제 그린 차트가 되겠습니다. 실내 온도를 보시면은 이제 한 26% 정도는 관리 기준보다 좀 더 낮은 온도의 데이터들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25도에서 31도 사이에서 관리 범위를 가지고 있고 28도가 저희 지금 보시는 빨간 선인데요. 그 28도보다 조금 낮은 한 27도나 6도 선에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제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관리 기준이 31도까지니까 저 데이터들을 이제 오른쪽으로 다 약간씩 밀어내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내 온도를 약간 높이면은 그만큼 이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통신국사 내에서 이제 에너지를 쓰는 원리인데요. 이제 가운데 있는 T-in이 이제 CPU 쪽으로 들어가는 실내 공기의 온도가 되겠고요. T-out이 이제 CPU를 시키고 나온 공기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T-in하고 T-out의 온도 차이를 알고 저기를 통과한 공기의 양을 알고 밀도와 비열을 알면 이제 저기에 투입된 열량을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T-in은 24도에서 25도 정도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T-out으로 빠져나오는 공기의 온도들 보면 한 34도에서 37도 정도 돼서 한 8도에서 10도 정도 열교환을 하고 빠져나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결국은 실내 온도가 24도에서 6도 정도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실내 온도를 한 2도 정도 올리게 되면은 이제 물론 CPU의 온도도 약간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온도 그 빠져나오는 열량을 계산할 수 있는 저 온도 차이 자체를 이제 한 8도 정도로 조금 낮춰서 열량을 냉방 열량 자체를 줄이게 되면 한 10%에서 15% 정도 이제 에너지적으로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발생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저런 에너지적으로 이득 볼 수 있는 구간들, 그러니까 실내 온도를 약간 상승시킴으로써 이제 에너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저런 게 이제 저런 시간대를 저희가 언제 적용을 해야 되냐, 언제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실내 온도를 언제 약간 더 올려도 되느냐, 그것들은 이제 저희 장비들이 다 통신 국사 장비들이기 때문에 트래픽을 보면은 어느 시간대가 좀 발열이 낮은 시간대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래픽을 보면은 요건 이제 특정한 국사의 트래픽인데 트래픽이 다 공통적으로 한 2시부터 6시 정도까지 평상시보다 좀 많이 낮은 구간에 위치해서 저 시간에 발열이 좀 많이 적을 거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하나의 국사만 받고 이제 업링크, 다운링크 그리고 주중, 주말 이렇게 구분해서 봤을 때 이제 패턴의 차이가 그렇게 나지가 않습니다. 거의 균일한 형태의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좀 더 많은 국사들을 봤을 때도 다 공통적으로 2시에서 4시 정도, 2시에서 6시 정도 구간에는 이제 이런 절감 포인트가 좀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실내에서 사용되는 그 냉방기의 압축기 운영 패턴입니다. 이제 압축기가 온오프를 많이 하면 그만큼 에너지 로스가 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샘플로 하나를 데이터를 그 띄워서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하루 동안의 데이터인데요. 하루 동안 한 120번 정도 압축기가 온오프를 합니다. 온됐다, 오프됐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 나온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차트를 보시면 한 4분 정도 가동됐다가 한 10분 정도 꺼졌다가 다시 한 4분 정도 가동됐다 10분 꺼졌다 요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압축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온오프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모델을 이용해서 조금 그 이 제어 로직 자체를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적용된 로직이 요 데드밴드 컨트롤이라는 거고요. 이제 기존의 냉방기들은 다 싱글 포인트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설정 온도가 있으면 저 설정 온도에 못 미치면 이제 압축기가 켜지지 않고 저 설정 온도를 넘어가면 압축기가 켜져서 냉방을 가동하고 그 루프를 이제 그 반복을 이제 무한정 계속 반복하는 형태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압축기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적용한 데드밴드 제어라는 거는 이제 설정 온도를 구간을 두 구간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안에 저 밴드를 줘서요. 저 밴드 안에서는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겁니다. 압축기가 계속 가동되고 있는 상태였으면 계속 가동되게 놔두고 압축기가 꺼져 있는 상태면 계속 꺼져 있게 놔둡니다. 그러면은 이제 온도가 저 상위 어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압축기가 가동되면서 하위 어퍼까지 떨어지고 저 데드밴드 안에서는 일단 온도가 움직이지 않게 그러니까 온도가 압축기에서 냉방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플로팅 되면서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실내 공간에 투입한 냉방 에너지를 전부 다 소비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이제 데드밴드 제어에 적용할 그 실내 온도 예측 모델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그 실내 온도를 이제 2.5분에 한 번씩 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 센서에 저희가 그 데이터 취득 주기를 10분에서 2.5분까지 변경할 수가 있는데 온도 센서 그러니까 저희가 무선 온도 센서를 쓰기 때문에 2.5분까지 내리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고 이제 관리적인 포인트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시간을 적정 구간을 좀 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온도를 저희가 5분에 한번 5분에 한번 이제 받아올 경우에 제어 로직을 이제 그린 겁니다. 저희가 이제 빨간 지점이 그 안에 빨갛게 칠해진 지점이 실제로 데이터를 떠오는 지점이고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그러니까 실제로 취득한 데이터에 의해서만 제어를 하게 되면 데드밴드 제어를 했을 때 이제 처음에 첫 포인트에서 이제 어퍼 바운드를 넘었기 때문에 냉방이 켜지고
그 다음 빨간 지점에서 로우 바운드까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냉방을 하게 되면 이제 저 제일 끝에 점선의 빨간 지점까지 온도가 떨어지면서 과냉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이사이 구간에 저희가 모델로 전부 다 예측을 해서 이제 실내 온도가 지금 이 시간에는 얼마만큼 변했을 거다를 추정을 해서 저 해당 구간까지만, 그러니까 저 0분과 5분 사이에는 예측 모델을 가지고 제어를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과냉방을 막고 적정 그 밴드 안에서 이제 저희가 의도한 대로 실내 온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 설정 온도에 관련된 모델인데요. 이제 아까 설정 온도를 그 한 2도 정도 높이면은 한 10% 정도 에너지 세이빙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모든 시간대에 대해서 저런 제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외기 온도도 높고 트래픽도 높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저 밴드 기준 자체를 좀 변경을 하는, 다이나믹하게 변경하는 모델이 같이 탑재가 돼서 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냉방기 교본 운전 제어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통신국사 안에 냉방기가 뭐 한 대나 두 대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 냉방기들도 백업 형태로 해서 여러 대가, 그러니까 원래 필요한 용량보다 더 많은 냉방기가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냉방기 중에서 특정 냉방기만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냉방기들을 서로 이제 교대로 이제 가동함으로써 특정 냉방기가 너무 빨리 노후화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저런 제어 모델이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쓰는 하드웨어의 구성이고요. 이제 통신 허브, 그리고 컨트롤러, 온습도 센서, 전력 양계, 이렇게가 저희 한 세트로 들어가는 그 하드웨어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이제 플랫폼 형태를 나타낸 거고요. 저희 이제 애저 클라우드 상에 요거 구현이 되어 있고요. 저희 텔레콤만 접근할 수 있는 그 랜딩 존이라는 특정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 사옥 한 군데에서 제어존을 그려놓은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빨간색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새로 배치한 온도 센서의 그 지점을 나타내는 거고요. 저 지금 노랗게 그린 컨트롤 존이 하나의 제어 존입니다. 그래서 저 제어 존 안에 들어가 있는 온도 센서 4개를 바탕으로 이제 아래 보이시는 냉방기 한 대가 제어되는 형태로 이제 각각의 제어 존을 나눴고요. 저 4개의 센서에 냉방기 한 대가 반응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콘솔 모양을 잠깐 이제 나타낸 겁니다. 이제 실제 제어 콘솔은 이렇게 생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평면 위에 제어 센서 온도 센서가 어디 있고 지금 그 온도 센서가 몇 도라서 이제 냉방기가 돌아야 된다, 안 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그 저희가 AI 모드로도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모델 기반으로 한 AI 모드로도 동작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수동 모드로 만들어 놓으면은 사용자가 여기서 입력한 값을 가지고 제어가 나가게 됩니다. 저희 POC 사이트 4군데고요. 이제 2개는 통합국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약간 빌라 형태로 지어놓은 건물이고요. 빌라 정도 되는 규모로 지어놓은 한 4층짜리 건물이고 소형 ID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대하고 관악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특정 공간을 임대해서 만든 그 기지국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실제로 설치된 하드웨어들 나타내고 있고요. 저희 온도 센서는 무선 온도 센서고 10분 단위로 데이터를 취득할 경우에는 한 3년 정도까지 배터리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허브는 캐데먼 통신을 이용해서 저희 서버랑 통신하고요. 그리고 저 교환국사 안에서 통신 허브와 센서들은 블루투스 이용해서 통신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POC를 운영하는데 요 POC 사이트들을 그냥 저희 하드웨어하고 그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고요. 이제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어떤 형태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좀 베이스라인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지점이 뭐 온도적으로 취약한지,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할 때 RM적으로 이제 대응이 가능한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좀 수치화하고 정량화하는데 POC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금 아직 개발 중이어서 아주 다양한 테스트는 못 해봤고요.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드밴드 제어 하나만 일단 해서 에너지 사용량하고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이제 저희가 온도 센서를 여러 개 배치하면 저 온도 센서 중에서 어떤 값에 냉방기를 반응시킬지도 같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직 테스트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 구체적인 그 그러니까 온도 중에서 어느 것들을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못 내린 상태고요. 기존 냉방 방식하고 동일하게 저 냉방기 안에도 저희가 온도 센서를 하나씩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작동 방식하고 동일한 형태로 작동이 되도록 하되 그 온도 분포만 조금 바꿔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드밴드 제어를 했는데 이제 25도 기준으로 해서 2.5도, 그러니까 위아래 1.5도씩 해서 전체 변동 구간이 2.5도가 되도록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3도가 되도록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지금 저 위에 보이시는 2대 4층 같은 경우에는 좀 뭐 퍼센트는 43%라고 하지만 사실 보시면은 이제 전력 소비량이 그렇게 애당초 많지 않은 사이트였고요. 이제 밑에 보시는 2대 5층 같은 경우에는 실내 발열 부하가 좀 많아서 이제 보시면은 기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15% 정도 냉방 전력이 절감이 됐는데 뭐 기존의 온오프 사이클이 100회였던 거에서 이제 각각 35회, 31회 이런 식으로 이제 운전 패턴이 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UE도 저희가 이제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 세션이고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PUE도 저희가 기존에 그 찍던 데이터들보다 훨씬 아래 구간에 새로운 데이터를 찍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분명히 절감 효과는 있는 솔루션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그 5개 존 나눴던 그 솔루션에 사실 이제 저희 전체 기지국을 PUE를 계산해서 한번 뿌려봤고요. 저희가 이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영역을 지금 그룹 E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A에 있는 그리고 그룹 A하고 그룹 B에 이제 PUE가 찍힌 저 영역들의 데이터를 찍은 기지국들을 이제 그룹 E 쪽으로 이제 저희가 제어를 통해서 옮기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가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POC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그 효과를 입증하는데 조금 노력을 하고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저 A하고 B에 위치한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추가 확대 적용하는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 저희 통신사만 이런 냉방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전 세계 통신사가 사실 다 비슷한 환경에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이치텔레콤하고도 이런 정규적인 미팅을 통해서 서로 비슷한 공감대가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 실사 통해서 이제 독일 지역의 글로벌 POC까지 같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두서없이 발표를 드렸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SK텔레콤의 공동성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국 사이 외에도 열을 낮추는 기술을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데이터 센터와 같은 곳에서도 적용한 사례가 있을까요? 혹은 확장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일단 데이터 센터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제 아까 발표 앞부분에 사실 말씀드렸는데 그 일반 데이터 센터에는 그 전문 인력이 계속 상주를 하고 있고 그 인력들이 사실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솔루션을 적용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랑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그 인력들이 계속 관리를 하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저희 제어 서버를 통해서 제어 명령을 내리는 건데, 데이터 센터는 DCM이라고 해서 그 안에 제어를 위한 시스템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인터페이스하는 문제도 사실 그렇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꽤나 큰, 이제 거기도 굉장히 잘 짜여지고 잘 갖춰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랑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그 효과 대비 경제성이 얼마나 나올지 사실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연결되는 질문 같은데요. 구형 냉방기의 장비 사용 연한이 있을 텐데 신형 냉방기로 교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인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이 부분도 사실 같이 패럴하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아까 대수는 제가 발표 중에 잠깐 스킵하고 넘어갔는데요. 신형 냉방기가 전체의 한 20% 정도 되고 구형 냉방기가 한 7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형 냉방기로 교체하는 게 지금 저희가 구형 냉방기 대수가 한 6,000대 가량 되기 때문에 1년에 뭐 한 4,500대씩 교체한다고 해도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체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사실 꽤나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쓰는 구형 냉방기를 좀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그 방법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SK텔레콤 공동성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